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심리에 출석을 단 한 번도 헌법재판소 과정 중에 하지 않았어요. 네네. 본인의 항변을 대리인을 통해서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대국민 담화를 해서 그 네.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 사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절차는 한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 남은 절차는 이 법적으로 이 부분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대응해 나가는 거라서 직접 변론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또 정치 얘기 너무 좀 힘들다 뭐 이러신 분도 계신데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네. 그 이야기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모시고 네. 앞으로 법적인 뭐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이슈들 이런 거 몇 개 좀 한번 살펴보죠. 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제 채널에 나올 일은 별로 없으셨는데 네. 어떻게 또 오셨네요. 그런데 3프로 TV에서 불러주셔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그래요? 영광이라고 생각했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정치 경제가 같이 물리면서 가는 거고 맞아요. 이 예. 정치 변동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경제에도 대단히 맞아요. 많은 여파가 미치고 있어서 일단 1차적인 뭐랄까요 변동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경제적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네네네. 준비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도 안 그래도 주말 사이에 무디스가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하향했어요. 한 단계 깎아 내렸어요. 이건 전망치를 내린 게 아니라 한 단계 네네네. 깎아 내렸는데 그것도 사실 정치적 분열로 재정이 악화될 거다. 그렇군요.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치를 보는 이유, 그러니까 경제적 입장에서 정치를 보는 이유는 결국 그 정치 때문에 재정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목이 잡히고 이런 부분이라서 꼭 우리는 정치를 봐야 되지만 우리 또 구독자분들은 약간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거 네.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한번 뭐 지난 네. 표결은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이렇게 나왔는데 요 정도 표결 일단 뭐 가결은 된 거고요. 네. 혹시 이 표수에 혹시 뭐 큰 의미를 뭐 부여할 게 있나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게 그 불편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예, 그냥 예. 법률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냥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네. 기본적으로 그 탄핵이 그 본회의에 의결이 예정될 때 조간에서 최소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는데 두 자릿수 이탈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조간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익명으로 개별 접촉을 했을 때는 내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길 원하지만 나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거다라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그 수치에 상응하는 국민의힘의 탄핵 찬성표가 나온 것 같아요. 그 표가 12표입니다. 네. 근데 좀 예상하지 못했던 건 무효표와 아예 기권표가 상당히 많았어요. 11 합치면 표죠, 11표입니다. 합쳐서. 네. 무효표는 8표에 기권표 3표. 기권표는 아예 아무것도 안 적어서 낸 거고요. 네. 이게 전자투표 방식이 아니라 가라고 쓰든지 부라고 쓰든지 적어내야 되는데 가라고 하고 동그라미를 좀 크게 옆에 마침표를 찍으면 그게 이제 무효. 무효로 처리가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의사를 대단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당론이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이 국면에서 더는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표를 합친 것까지 다 통산을 한다면 23표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탈표가 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이제 좀 걱정들이 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일정을 보면 가결되고 대략 한 뭐 두세 달 혹은 네. 뭐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나요? 그 그럴 수 탄핵 있습니다. 심판이. 탄핵 그 헌법재판소 법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34조로 기억하는데 180일 이내에 인용인지 기각인지 여부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6개월 있습니다. 정도. 네. 180일이면 이제 6개월인데 네. 또 하나 넘어야 될 산이 있었던 것이 원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7명이 심리에 착수할 수 있는 최소 요건 인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탄핵과 동시에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건 어떤 공무원이든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지금 6명의 헌법재판관만 있다 보니
그럼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가라는 소리야. 이건 너무 재판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된다. 네. 이 법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가처분,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처분이 또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걸 네. 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의 효력이 중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6명이든 5명이든 할수 어쨌든 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전제가 된 거고 네. 다만 그런 고민은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장도 공석이라서 이 일단 대행 체제로 헌법재판관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문영배 재판관이 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심리에 착수할 거냐고 물었을 땐 그럴 거라 그랬어요. 다만 그러면 9명이 원래 전원이기 때문에 그 충원 여부를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약간 명시적으로는 안 했거든요. 네. 이게 워낙 엄중한 사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원인 6명으로 전원이 또 일치된 인용 의견을 내야지만 탄핵이 완전히 되는 건데 다 파면이 되는 건데 6명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라는 사후적인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서 네. 지금 3명의 공석은 하나는 국민의힘, 둘은 민주당 추천 몫이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를 내겠다는 게 일단은 민주당의 일단 의지 내용입니다. 네, 속도를 낸다는 거는 비어 있는 세석을 얼른 채우겠다. 맞습니다. 근데 채우려면 국회에서 이제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대통령이 이제 오케이 네.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이 네. 됐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해야 돼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됐어요. 탄핵 표결로 가결이 되면서 그러면 헌법의 권한 대행이라고 해서 네.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법률에 명시적으로 뭔 할 수 있고 뭔 할 수 없다라는 건 없어요. 다만 헌법 학계에 좀 일치된 의견은 아주 적극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 이를테면 계엄권도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네. 그럼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가 계엄권을 한다. 막 적극적인 인사를 낸다. 그런 거는 헌법이 허용한 바가 아니다라는 게 일치된 의견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에요.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은 그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국면으로 돌아와서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하는 건 헌법재판관 9명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고요.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합니다. 네. 지금 이 몫은 이미 있어요. 국회 추천 몫에 3명이 지금 공석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도 평시에도 국회가 추천하면 형식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원래 국회 네. 추천 몫이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는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중론이어서 네. 지금 3명 중에 2명은 민주당 몫, 1명은 국민의힘 몫인데 네. 각자 어떤 사람들을 추천했는지 명단은 나와 있습니다. 네. 다만 정치적인 상황상 국민의힘은 엄청 속도를 내서 이 추천 작업에 나서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네.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로 2명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달 중에는 마무리를 짓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총리랑 얘기는 된 거예요. 총리가 어쨌든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민주당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럴 때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제 권한대행과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했을 때 중립적인 국정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는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는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당연하지만 이 내용도 사실상 포함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원래는 이제 정부 여당 뭐 이렇게 돼 갖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뭐 대통령과 이렇게 함께 같이 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에서 뭐 반대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일 텐데 맞습니다. 지금 국무총리는 그러면 여당과 함께 국민의힘과 함께 뭘 하기보다는 그냥 아예 그냥 중립적인 위치에서 뭘 해야 되겠다 결정 같은 것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제 일단 이재명 대표도 네. 집권 여당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에요. 지금 네, 대통령이 네. 직무집행이 정지돼서 제2당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예.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당의 지위도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친윤의 좌장, 맏형 이렇게 네. 지칭되는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풀어야 낼 현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산안도 헌정사상 최초로 감액 예산안이 네. 가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국회는 징액 권한이 없거든요. 징액은 정부와 협의해서 하는 거지 감액 권한만 있다 보니까 추경도 필요하고 여러 이제 경제적인 이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어떤 야당의 역할이 상당히 커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여당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어제 또 네. 하긴 했죠. 하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당이 예를 들면 지금 야당이 막 올린 법안 통과시킨 법안도 뭐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그거를 여당 이야기를 들을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당 이야기를 더 네. 중시해서 들을지는 맞습니다. 조만간 좀 뭐 하는 거 보면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좀 사분오열돼 있어요. 일단 당 대표가 본인의 직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최고위원 지도부가 전원 사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른바 친한계의 의원들도 있었어요. 나는 한동훈과 친하다라는 걸로 당원들과 국민투표 그 선출을 받은 최고위원들도 소통하지 않고 지금 직을 내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예측하기로는 오늘 기자회견이 한동훈 대표도 예정돼 네, 있는데 예. 아마 사의 표명을 할 걸로 네. 보여지고 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지금 여당에 기대어서 네. 이렇게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 모든 걸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을 때 한동훈, 한덕수 둘이 같이 국정운영의 주체인 네, 것처럼 네, 네. 기자회견도 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는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이 뭐 이른바 김건희 특검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의견은 전달은 했다고 하는데 네. 아주 적극적인 권한 행사예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네. 거예요. 저희가 헌정사에서 이렇게 많이 되풀이되는 거부권 행사를 본 적도 없습니다. 거의 네, 네, 이승만 전 대통령 정도일 때랑 비등비등한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거부권 행사까지 이 국면에서 또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거부하기는 사실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네. 것이다라고 본다면 아마 헌재 재판관들 임명도 아마 국회 이야기를 그냥 수용할 맞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법에는 180일 6개월로 돼 있습니다만 이런 유동적인 상황이 빨리 제거돼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헌재에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었습니다. 그때는 나 열린우리당을 뽑아달라고 국민들께 이야기하고 싶다. 네. 이게 선거의 중립성을 대통령이 훼손했다라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는데 그땐 기각이 됐고 63일이 걸렸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교적 근래에 있었는데 92일이 걸렸습니다. 석 달 정도가 걸렸는데 그때는 쟁점이 지금보다는 복잡했다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지금은 개명을 해서 최소한 씨가 됐는지 최소한 씨가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뭐 정책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인사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가 네. 아주 명료하진 않았었어요. 네. 거기에 세월호 이른바 6시간의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어떤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대통령이 했느냐 안 했느냐도 심리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탄핵 소추안이 두 번째 올라간 거잖아요. 첫 네. 번째는 외교 실정, 너무 일본에 기대고 이런 부분이 국민한테 부담을 줬다라는 부분도 탄핵의 사유로 적시했는데 다 뺐어요. 김건희 여사 뭐 이런 부분도 다 뺐습니다. 오로지 위헌 불법 개헌만 넣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헌법재판관들로서는 쟁점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하지만 이게 파면이 되기 위한 요건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그러면 많은 쟁점을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다 덜어내고 이미 냈고 네. 근데 16페이지가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1차보다는. 네. 그거는 많은 증언들이 쏟아진 겁니다. 그 당시에 특전사령관 등 지휘관들이 대통령이 직접 나한테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 나와서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네. 대단히 신빙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 헌법 뭐 연구관들 뭐 이런 법조계에서는 한 2월 정도에는 그래도 이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2달쯤 됐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3달 걸렸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뭐 그보다 더 길어질 일은 없는 것 같다. 사안도 없을 굉장히 것 좀 같습니다. 심플하고, 네, 그래서 한 2달에서 3달 사이 정도가 아마 마지막 결정이 나오는 그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근데 이미 저 탄핵안은 헌재로 이미 간 건가요? 지금 현재? 그게요 절차가 네.
모든 어떤 법적인 효력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당사자한테 송달이 돼야 돼요. 이제 두 군데로 송달이 된 겁니다. 이제 국회에서 아, 탄핵이 가결됐다는 걸 뉴스를 보고 헌재가 가결됐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직접 뭐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랑 뭐 갔다라고도 하는데 헌재에 송달을 시키고 그래야 심리가 개시될 수 있는 여건이 전제되는 거고요. 네. 대통령실도 아마 비상근무였을 겁니다. 토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송달이 이루어져서 직무는 정확하게 정지가 됐는데 네. 한 가지 변수라고 하는 건 이 또 헌법재판소 법에 보면요. 이게 지금 형사로도 지금 긴급 체포를 대통령을 하니 또 지휘관들도 이미 구속 수감이 된 네, 네, 사람들도 네,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관련 형사 사건이 계류 중이면 이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조항을 지렛대로 어떻게든 연기하고자 하지 않겠느냐. 아, 형사 사건 진행 중이니까 헌재 판결은 좀 밀어주세요. 예, 근데 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형사 절차는요 사람도 잡아가둘 수 있고 증거도 막 압수수색을 집을 막 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회사도 가고. 네. 그러니까 증거를 이 조사하는 과정이 훨씬 엄밀한 거예요. 네. 헌법재판소나 민사재판부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는 건데 손준성 검사라고 해서 네, 네, 이제 네. 탄핵도 당하고 형사재판도 받는 사람 이 검사가 있었는데 음. 이 조항을 이유로 미뤄뒀었던 것도 있어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형사는 형사대로 굴러가고 진행되고. 예, 헌재에서도 헌재대로 심리를 했는데 그때도 중단하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는데 헌법상 굉장히 시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서 그리고 이 당사자가 굉장히 헌법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큰 중책을 맡은 사람일 경우에는 이걸 그냥 무한 형사재판 보고 우리 판단하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헌재가 이 조항을 이유로 이 부분을 미루거나 연기시키거나 보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게 또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변호인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할 수도 있지만 있죠. 할 거란 전망도 헌재가 있고요. 그걸 받아들이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네, 다만 또 다른 변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심리에 출석을 단 한 번도 헌법재판소 과정 중에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본인의 항변을 대리인을 통해서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대국민 담화를 했었고요. 네.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그때 막 부정선거 이야기도 있었고 네.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2시간짜리 내란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항변을 했었고 최근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에는 사전 녹화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예측을 해서 두 가지 버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탄핵이 된 걸 전제로 미리 녹화를 떠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이 개혁의 이 과정을 잠시 중단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잠시 중단은 언젠가는 돌아오겠다는 전제가 깔린 거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지만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 사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남은 절차는 한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 남은 절차는 이 법적으로 이 부분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대응해 나가는 거라서 직접 변론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직접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직접 예. 변론하겠다. 또 네. 생중계 직접 해달라. 쓰겠다.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전의 탄핵 심판과는 또 다른 모습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다른 들긴 모습인데 그게 어떤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수단이 됩니까? 그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띄운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계엄권은 말 그대로 헌법상 권한 행사는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네. 이 절차는 내가 제일 잘 알아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 사건도요. 사건은 정말 한 단계 떨어져서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좀 차갑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결과가 좋습니다. 네. 너무 뭐 변호사고 당사자고 이 사건에 함몰돼서 하다 보면 자기 논리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제3자인 판사 재판부를 설득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를테면 간첩법을 만들어서 간첩을 잡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가기밀이 실제로 많이 유출이 돼요. 그걸 국정원이 네. 잡거든요. 네. 그래서 간첩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했다? 팩트가 아닙니다. 지난 그 국회에서는요 법제처 법원이 반대를 했어요. 군사기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의 간첩도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네. 정말 간첩이라고 하는 거는 주적인 북한만 처벌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비례의 원칙에 안 맞고 좀 정합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로 하지 않아서 이번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어요. 네. 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한다?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폐지한다는 입법 발의가 나온 적도 없었어요. 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부정선거에 의혹이 네. 있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해킹의 가능성이 제기된 적이 있어요. 이 선관위 서버가. 네. 그때 국민의힘 인사까지 다 대동하고 입회 참관하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선관위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외부에 교류가 되는 네트워킹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체 시스템이고 대통령이 그런 말도 합니다. 국정원에서 해킹 한번 시도해봤더니 쉽게 뚫리더라. 그거는 한시적으로 외부에서 침투가 아예 기술적으로 안 되는데 열어놓고 이게 되는지를 한번 시연을 해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대통령이 상당히 이런 인식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고 정말 법리적으로도 유사한 주장을 한다? 헌법재판관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예, 계엄이란 건 전시 그리고 내란에 거의 준하는 전쟁 상황에 아주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면 대해서 뭐 큰 맞습니다.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견이 있기가 어려울 어렵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특히나 주요 정치인들을 뭐 체포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뭐 위헌적인 왜냐면 이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과연 그 정도를 두고 이제 얼마나 심대하게 중대하게 볼 거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 맞아요. 예, 언론에 뭐 얘기가 있긴 하던데 그거 역시도 뭐 좀 소수의 목소리인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러면 대략 한 2달에서 3달 사이 헌재 재판관 추가로 임명되고 그다음에 8 내지 9명의 재판관들이 판결을 하는데 그래서 인용이 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너무 높아 보이고 대통령은 높아 직접 자기 보입니다. 변론을 할 것 같고 네. 그러면 대략 2월 중순 하순 정도에 만약에 인용이 되면 네. 그로부터 2달 안에 또 맞습니다. 대선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헌법에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래서 뭐 5월 장미 대선이다 이랬었는데 그래서 여러 시나리오가 이미 이제 언론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2월 달에 결론이 나온다. 네. 그럼 60일 4월 대선 이른바 뭐 벚꽃 대선을 네네네. 치른다라고 하고요. 3, 4월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5, 6월 대선 정말 180일을 끝까지 맞춰서 그 6개월의 심리 과정을 거친다면 6월에 선고가 될 텐데 그러면 8월에 8월?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이제 아마 그 가능성보다는 한 4월 내지 늦어도 5월 정도에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지금으로서는 좀 보인다.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또 대선 전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오게 되고 또 이 선거로 내년 상반기는 뭐 대선 전국으로 가는 거네요 내년 그래서 양당이 다. 지금 조기 대선 얘기도 여야 공히 굉장히 좀 조심하죠. 이런 엄중하고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비극적인 상황인데 지금 혹시 내 차례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언짢아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럼요. 그래서 이제 유력한 뭐 대선 주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조기 대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아끼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뭐 오세훈 시장도 아주 유력한 대선 주자고 한동훈 대표도 한번 정치적인 부침은 지금 있습니다만 지켜봐야 예. 되는데 이 국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건 또 의외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네. BBC와 인터뷰를 하고 대단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윤석열의 판박이다 이렇게 뭐 본인의 입장을 내기도 하고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대선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만 40세가 뭐 안 그렇죠. 됐거든요 아직. 네. 그래서 그 시점에 따라 다른데 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이 반응이 또 언론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혹시 우리 변호사님은 주식하세요? 제가 주식을 진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네.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렇게 코인 이런 거 당연히 안 하실 거고. 네, 잘 모릅니다. 정기예금 정도. 정기예금. 이자가 뭐 거의 의미가 없으실 텐데. 네, 뭐 IRP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IRP로. 네. 그래서 하여튼 재테크 이쪽으로는 좀 거의 뭐 제로라고 보면 되겠군요. 이 집도 없고요, 부동산도 잘 모르고 해서 오로지 그래요? 그냥 돈을 돈이 열심히 많지도 그냥 않고요. 네. 방송 출연하시면서. 네, 방송 출연하면서 정기예금 들고 있습니다. 네. 안 돼.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참 심각한 정치 이벤트가 어쨌든 뭐 우리가 원치 않든 계속 이제 흘러가게 될 텐데 이게 전국에 앞으로 이제 큰 저 리스크 하나는 지금 이제 지나온 네, 거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뭐 크게 변수라고 할 거는 그 탄핵 심판 그거 맞습니다. 말고는 이제 크게 안 보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왜냐하면 예. 이제 경제 프로니까요. 탄핵이 부결도 아니었어요. 지지난주는 투표함을 못 열었어요. 네네네. 왜냐면 이거는 전체 들어가서 200석 이상이 나올 때 200명의 의원들이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네. 네. 명패함 열고 투표함 못 열었는데 그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한국 환율 1,430원 돌파할 것이다 했는데 돌파하더라고요. 네네네. 주식시장 막 출렁이고 이런 부분. 음. 그러니까 변동성이 전혀 제거되지 않았다고 시장의 신호로 닿은 건데 일단 1차 변동성은 제거된 것 같습니다. 리스크의 원인이 뚜렷하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당연한 솔루션이에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있는 거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I'll be back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대 뒤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네네네. 법리적인 절차도 남아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한 마침표는 탄핵이에요. 그 키를 쥔 건 헌법재판소인 거고 네. 그 유동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면 빨리 조속히 마침표가 찍히지 않는다면 시장의 출렁임이나 변수는 여전히 아직까지 정말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는 견줄 수 없을 정도의 네. 좀 무게감이 있겠지만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뭐 재테크도 안 하시는데 그 운동은 하시죠? 제가 운동은 가끔 좀 뛰어보려고는 하고요. 아하, 예, 걷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큰일인데. 네. 뭐 닭고기 추천해드리기도 좀 아우 그렇고. 닭고기 그래도 먹는 건 좋아해가지고요. 아까 마니커 광고를 굉장히 심도 있게 듣고 그렇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네, 강원 닭 청정 강원다. 강원다. 예, 달리기 하실 때 한 번씩 드시고 우리 장희미 변호사님 아침에 저희 또 3프로에 오실 일은 사실 거의 없으실 텐데 네. 이렇게 또 아침 일찍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종종 또 뵙도록 저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재테크도 안 하시면서 뭐. 그래도 이제 해볼게요. 저한테 맡기실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